예, 제 식강 두 번째 강의입니다. 계획의 합리성, 그 다음에 계획과 목표와의 관계입니다. 이 계획과의 목표와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모든 새마을 사업을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여다보게 되면 이 관계선상에 놓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정책은 개인과 국가, 개인과 단체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 개개인 간의 어떤 역동성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하면요. 자, 여러분 조직이 있고 그 개인이 있다고 치면 이 조직이 국가도 조직인 국가도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여기를 개인이라 치고 여기가 국가가 있다 그러면 각자 추구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1970년대 잘 살기 운동, 잘 살기 목표를 했을 때 충분히 주민 개개인의 동의를 받을 때 이 목표 자체가 같이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국가가 개인의 목표에 다가갈 수도 있고, 또 개인의 국가의 목표에 다가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됩니까? 개인과 국가가 같이 다가가서 일정 부분, 공통 부분을 찾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만히 있는 약간의 전진을 한 상태에서 국가가 일정 부분 개인의 목표를 가져오고, 또 개인이 일정 부분 목표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표를 설명을 하게 되면, 자, 표 6-3입니다. 이거는 오스콩 저자의 내용을 제가 일정 부분 수정을 했습니다. A 부분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A 부분은 제가 수정했는 부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강조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부분 통합 모형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자, 개인적인 목표와 자, 조직의 목표, 국가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새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직, 또 이제 마을 전체, 또 기초자치단체가 될 수 있겠죠. 자, 조직으로 통칭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자, 일정 부분 개인적인 목표도 달성하고 조직의 목표도 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이제 사례로 제가 이제 복차 사업, 한우 입식 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자, 정부가 일정 부분 전체 농촌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또 축산업, 한우 어떤 낙농 부분도 개선을 하면서 개인의 목표도 달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개인의 목표. 그리고 마을 전체의 목표도 일정 부분 달성을 시켜주는 거죠. 왜? 개인의 목표로 소득 증대가 되면서 이제 반 정도는 다시 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시키는 부분이고. 자, 교환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요. 자,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일정 부분 교환을 한다는 겁니다. 교환을 한다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양묘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에서 묘목을 일정 부분 심게 되면 국가가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국가는 다시 이 부분을 전체 어떤 전국의 그 마을 조림 계획 사업에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러한 사업이 해당될 수 있다. 뭐 제가 이제 단적으로 예를 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판단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화 모형이 있습니다. 교화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목표가 조직의 목표로 다가가는 겁니다. 다가간다 그러는 거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조직에 대한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개인이 일정 부분 따라올 수 있게 자극을 하고 또 교화를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농촌 기계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조직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설정해서 개인이 영농 자금을 대출을 해서 일정 부분 다가올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주로 이제 종교단체에서 이런 교환 모형이 많이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환 모형을 할 때는 이 조직의 목표 자체가 충분히 교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개인을 설득하고 감동시킬 수 있을 때 더 강력한 어떤 탄성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부분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새마을 공장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농촌 마을 인근에 새마을 공장을 건설을 해서 여기에 나와서 농한기 또 이제 어떤 부녀자들이 취업을 해서 소득 증대를 하게 되면
농촌의 어떤 소득이나 수준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제 새마을 공장을 건설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일정 부분 조직이 우선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좀 나아가서 그죠?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교육에서 다가온 이제 같이 끌어당기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수용모는 이제 그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 반대의 개념이죠. 조직이 개인의 마을의 문제가 뭔지 세심히 살펴보고 그 마을의 우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마을의 특성상 또 마을 다리가 없는 마을 또 홍수가 많이 나는 마을마다 여러 특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제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 6-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이러한 관점에서 본 학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그죠? 4개의 관점에서 새마을 사업을 분류를 해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부분 뭐가 있습니까? 자, 새마을 사업을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성 측면에서, 적정성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 운동 초기 단계에는 여러분들 환경 개선 사업이 주를 이루었죠. 시멘트 철근이 들어가면서 여러 사업을 지정을 해서 어떤 시방서를 내리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이 처음에는 상당히 중요했다. 그 다음엔 경제적인 측면. 이만큼 투자하니까 이만큼 소득이 나오더라. 그죠? 효율성이 중요시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적정성이 측면, 어떤 농촌과 어촌의 안배적인 측면, 농촌과 도시의 어떤 관계 측면, 마을과 마을의 관계를 살펴보는 그런 적정성이 중요시되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순서적으로 배열되는 건 아니지만 초기 단계에는 효과성을 위주로 할 때 사업을 분류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겠죠. 계량화한다 그러면 효과성 측면의 지표를 넣었을 때 조금 더 효과성 있는 측면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새마을 사업의 초기, 중기, 말기 중 어느 부분에 차지하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분류를 하는 작업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이론 작업을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하면서 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비대면 강의지만 항상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중요하겠습니까? 왜? 응용 단계에서 실천을 떠나서 응용 단계에서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새마을 사업을 가르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면 조금 더 그 논리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계획의 기초 이론 부분입니다. 새마을 계획의 기초 이론은 또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경제 계획과 국가 성장, 그 다음에 새마을 계획의 유형,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새마을 계획의 절차, 새마을 계획의 추진 체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교재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제가 모아온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농촌 마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새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했는지 제가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자, 먼저 교재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4페이지 새마을 계획의 기초 이론입니다. 경제계획과 국가성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205페이지 새마을 계획의 유형입니다. 새마을의 유형별, 단계별 육성계획이 있다. 그 당시에 초기에 농촌마을을 저 밑에 보시면 산촌마을 표 6-2 보십시오. 중간마을, 평야마을, 어촌마을, 근교마을로 나누었다. 마을수는 이렇게 된다. 육성방향은 어떻게 되면 산촌마을은 임야니까 임야 소득원을 중점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실수나 용재림조섬, 초지, 녹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중간마을은 적성에 맞는 전업농의 육성이 중요하다. 평야마을은 이제 그야말로 농업이죠. 농업기계화의 선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경지를 정리하고
농기계 센터도 하고 농산물 가공시설도 만들어야 된다. 어촌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어업시설 근대화를 촉진을 한다. 근교마을은 근교농업을 중점으로 육성을 한다. 이게 마을의 유형별 육성계획, 마을의 단계별 사업계획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뒤에 보면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 그리고 새마을 국제개발학과 학생은 자영마을, 복지마을 단계까지도 머리에 넣어둬야 된다. 그리고 206페이지입니다. 사업의 권역별 계획이다. 가장 기초적인 마을 단위, 마을 밑에는 부락이 있다 그랬죠. 마을 단위, 그 다음 마을 간, 그 다음에 지역 공동시설 이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권역별 계획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자, 207페이지 새마을 계획의 절차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인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여러분들한테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를. 이게 PPT를 띄운다든지 여러분들하고 대면을 하게 되면 제가 마을 회의록, 그 당시 마을 회의록을 이제 코팅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부족하나마 제가 화면상으로도 여러분한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마을 계획의 절차를 보십시오. 새마을 계획 실천 기법이니까 일반적으로 마을 단위의 주민총회와 새마을개발위원회의 역할과 면 단위에서의 지원과 각 새마을서로의 우선순위 결정이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정의합니다. 마을 단위에서 주민총회에서는 새마을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게 되면 읍면 단위에서는 어떻게 지원할지를 결정을 하고 군 단위 그 상위에서는 새마을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마을, 읍면, 시군이 있다. 시군 간 역할이 있겠죠. 자, 보십시오. 마을 단위. 그림 보십시오. 마을의 사업 계획은 새마을 가꾸기 지침에 따라 새마을개발위원회에서 사업의 종류와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을 한다. 그 다음 주민총회를 열어 마을 전체 주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읍면장에게 지원 요청을 한다. 여기에 중요한 맥락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 리동개발위원회가 새마을개발위원회라 그랬죠. 새마을개발위원회에서 사업의 종류와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민총회의 모든 부분을 맡겨버리면 이게 모든 게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러한 마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주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마을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회의를 할 때도 이사진이라 그러죠. 보드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중요한 맥락을 잡아서 안건을 던지고 결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수립된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또 정합니다. 정한 다음에 시장 군수에게 제출한다. 시장 군수는 확정을 하죠. 그렇죠. 확정을 한 다음 통보를 하고 도지사에게 제출을 한다. 그렇죠. 시장 군수 단위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마을, 그 다음에 읍면, 시군 간의 어떤 역할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208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208페이지. 새마을 사업 신청서입니다. 새마을 사업 신청서 예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마을 전 주민은 근면자조, 굳은 의지와 협동의 설계로 쭉 밑에 주민총회로 별지 사업을 선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고 이장 도장 찍고 새마을 지도자 도장 찍고 새마을 개발위원 도장을 찍습니다. 개발위원, 그냥 개발위원이라고 하죠. 개발위원 도장을 찍어서 제출을 합니다. 자, 새마을 사업 신청서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쭉쭉쭉쭉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명과 세부 사업명, 사업비, 주민참여 계획 등을 기술하여 같이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
새마을 계획의 추진 체계, 새마을 사업의 추진 체계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볼 때 표를 보십시오. 표 6-5 개통 조직과 협의 조직이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운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10페이지. 21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표를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제가 다시 이 부분을 정리했는 부분이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행정개통조직과 협의조직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체계입니다. 체계. 자, 새마을운동의 체계는 협의체계와 개통체계가 있다. 그죠? 협의조직이 있고 개통조직이 이렇게 나와 있죠. 수직이 있고 수평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행정은 수직, 협의는 수평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민간조직은 뭔가 하면요. 1970년대 이후 1980년대부터는 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는 과정 자체가 거의 제가 보는 관년 1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조직이 축소되고 어떤 조직, 협의조직도 축소되고 행정개통조직도 축소되면서 민간 조직으로 계속 이양되는 그러한 부분을 했다. 그죠? 자, 이 세 가지 부분을 제가 연결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 조직에서도 시도협의회가 있고 시군구협의회가 있고 체하 단위로 넘어오게 되면 새마을 지도자, 또 마을의 새마을 분여회, 그리고 각 직능단체, 기능단체라고도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표 또 제일 밑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새마을개발위원회는 위원장은 새마을 지도자 혹은 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은 마을 대표, 부락 대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직능별 대표 이렇게 참석해서 새마을개발위원회를 구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 총회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서 세 번째 강의 때 연결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6장 새마을 계획이죠. 계획의 일반적인 뭐라 그랬습니까? 합리성, 목표, 그리고 새마을 계획의 수립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새마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론적 배경이 중요하다. 그 이론적 배경은 계획의 합리성에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개인과 조직 간의 목표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작업을 하느냐. 제가 네 가지를 나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만나더라도 조금은 엣지 있게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마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